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찍 오신 분들 많이 계시네요. 아무래도 우리 건강상의 이슈가 있어서 다들 걱정 많이 하시고 관심 많으신 건 알겠는데 이게 정치적인 얘기로 비하될 수도 있어서 가급적이면은 가급적이 아니라 그냥 안 해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부탁을 드릴 테니까요. 여기서 건강 걱정 얘기하는 건 좋은데 특정 당을 비판하는 것도 여기서는 약간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싸우기 십상이에요. 정말 정치 얘기 해버리면 싸움이 나기 십상이기 때문에 자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시작하기 전에 간단히 정리를 하고 갈게요. 자, 뭐 여러 가지 소식이 있겠지만 오늘의 이제 메인 스토리가 될 녀석들은 첫 번째는 리플렛 멤버 추가 소식입니다. 정말 오랜만이에요. 이것도 리프사가 원래 리플렛 멤버 추가되는 거를 특정 시점 이후부터는 잘 안 했거든요. 공지를 따로. 근데 오늘은 했어요. 오늘 한 대다가 이례적으로 한 대다가 플러스 바로 한국에서의 고객 추가, 리플렛 멤버 추가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하필이면 그 리플렛 멤버들이 바로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삼성페이의 해외 송금 서비스 제공업체입니다. 두 군데 있어요. 한패스와 센트비가 있는데 그 두 군데 다 리플렛 멤버인 게 오늘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얘기를 할 거고요. 또 다른 메인 스토리는 바로 머니그램 얘기입니다. 머니그램이 어제죠. 어제 어닝콜 발표를 하면서 한 해의 실적과 그리고 전분기의 실적을 공개를 했습니다. 저희가 머니그램의 실적에 대해 신경 쓰는 거는 아마 대부분 비슷한 이유 겁니다. 예외적으로 머니그램의 주식을 들고 계신 분들은 주식 때문에 신경 쓰기도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XRP만 홀드하고 계신 분들은 머니그램이 리프사의 전략적 파트너로서 지금 ODA에 관련돼서 굉장히 많이 사용해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ODA를 사용하는 머니그램의 실적이 ODL로 인해서 향상되거나 또는 어떠한 그 수익 실적이 아니더라도 또 다른 성격을 갖는 여러 가지 효과가 드러난다고 하면은 그걸로 어느 정도 실제로 ODL의 시장에서의 효과라던가 그리고 어드밴티지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증명하는 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증명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고 싶으니까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오늘 그것과 관련돼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근데 제가 오늘 조금 고민을 했어요. 어차피 바빠갖고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고민하지 못했지만 머니그램 얘기는 제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원래 모토 자체가 뭐 사람들한테 주목을 받기 위해서 또는 특정 성향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 듣고 싶은 얘기들을 자꾸 해줘서 뭔가 이 채널을 붐을 일으키고 싶다. 굉장히 많은 구독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찾아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목적하에 수단을 가리지 않는 방법으로 운영하지 않았거든요. 언제나 저는 있는 그대로 안 좋은 얘기든 좋은 얘기든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이제 리가뿐만이 아니라 이제 립바라고 부를 수 있겠죠. 좀 맹목적인 립바. 그냥 나쁜 얘기는 다 싫어, 듣기도 싫어 이런 분들한테 욕을 많이 먹었어요. 욕을 많이 먹었고 더불어서 제가 고민한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요즘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뭔가 악재로 사람들이 여길 수도 있는 또는 리가들이 뭔가 안 그래도 건수를 찾아다니는데 이게 악재인 것처럼 활용이 될 만한 소재들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게 좀 고민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이 고민했는데 몇몇 분들께도 의견을 구하고 저도 곰곰이 생각해봤지만은 역시나 제 채널을 찾아주시고 함께 해주신 분들은 분명하거든요. 정확한 소식을 듣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우려들이 있을지라도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리고 차라리 Q&A 때 뭔가 궁금하신 부분들에 대해 질문을 받아서 그거를 답변 드리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있는 그대로를 말씀을 드릴 거고요. 뭐 궁금하신 거나 약간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 Q&A 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보고 거기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들께 맡길게요. 왜냐면은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소식들이 단순히 무조건 호재, 단순히 무조건 악재 이런 성격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오늘 머니그램 소식도 역시나 그런 성격의 소식입니다.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를 확인을 하고 뭔가 지금 상태에 대해서 각자 약간 판단에 대한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분은 제가 신고도 하고 했는데 계속 오시네요. 다시 제가 좀 처리를 할게요. 잠시만요, 여러분들. 원치 않는 상업용 컨텐츠. 워라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왜 자꾸 정치 광고를 하지 여기서? 지능형 안티인가? 저러면 오히려 욕먹을 텐데.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서론으로 오늘 할 얘기에 대해서 잠깐 이제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오늘 본격적인 얘기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리플사의 어디 갔냐? 리플사 소식부터 보죠. 첫 번째는 이제 한국에서의 리플렛 멤버 추가된 거 관련된 소식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리플사 원래 이제 고객수 200 넘었을 때는 리플렛 멤버 하나하나 추가되는 거에 대해서 언급을 안 했거든요, 공개적으로. 근데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례적으로 이미 코인원 크로스라는 서비스를 만들어서 리플렛을 활용해서 송금 서비스를 하고 있었죠. 이 기존의 코인원에 플러스로 여기 보신 것처럼 센트비, 한패스, 요거는 호주 회사라고 해요. 와이어 베얼리라고 해야 되나요? 베얼리. 이렇게 세 군데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소식이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본문을 보면은 여기에 대해 장황하게 써 있는데 크게 뭐야 이거 자동 번역이 되냐? 한글로 나오네요? 이야, 이 서비스 장난 아니네? 이거는 구글 번역기로 돌린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좀 번역을 가다듬은 것 같은데? 얘네 번역해줬네? 이거 구글 번역기로 돌린 내용이 아니에요. 대충 봐도. 굉장한데? 여러분들 이거 그냥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한글로 얘네가 지원을 해줬네요. 한국 소식이라 그런지. 와, 웬일이냐 리플사. 신경 좀 썼네. 구글 번역이 아닌 것 같아 이거. 구글 번역 아니에요. 이렇게 매끄럽게 번역 못합니다. 재밌군요. 자, 이 와이어밸리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와있지만 호주의 베이스를 꾸린 핀테크 업체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다 한국인이에요, 임원들이. 그래서 한국인으로 구성된 핀테크 업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오늘의 가장 중요한 건 센트비아 한패스가 될 텐데요, 여러분들. 왜 이 친구들 추가된 거에 대해서 왜 얘기를 하냐면은 요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트위터로 정리를 해놨지만 요것 때문에 그래요. 바로 요 부분 보이시죠? 우리 삼성페이 들어가면은 여러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해외 송금할 때 이 삼성페이가 직접 해외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이 삼성페이라는 플랫폼에 센트비아, 한패스라는 해외 송금 서비스 제공 업체 두 곳을 옵션으로 골라서 해외 송금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둘이 지금 발표 났듯이 리플렛 멤버인 게 오피셜로 확인이 됐잖아요, 확실하게. 그 얘기는 뭐죠? 국내에서 삼성페이로 해외 송금할 때는 리플렛으로 처리된다는 얘기죠. 이 두 군데가 다 들어와 있죠. 그게 공식으로 컨펌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지금 규제 때문에 ODL을 못 쓰고 있지만 규제가 풀려서 ODL 사용이 되면 그리고 그 시점에 삼성페이가 여전히 센트비아 한패스만을 이 해외 송금 서비스 제공업체로서 유지하고 있다면 그냥 삼성페이로 해외 송금하면 뭘로 송금하는 거다? 리플렛 그리고 ODL로 처리된다는 얘기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좋은 소식이죠. 확실히 좋은 소식이죠. 삼성페이로 송금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통계 정보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해외 송금 실제 사용자 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삼성페이를 통해서
송금되는 그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는 통계로 나오는 게 없어서 알지는 못하겠지만 적어도 국내 한국 사람 중에 삼성페이를 쓰는 사람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1000만 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기사에서 그렇게 봤는데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또 찾아봐야겠지만 한번 찾아볼까요? 삼성페이 얘기 나온 거 보니까 삼성페이 사용자 한번 봅시다. 가장 최근에 공개적으로 나온 거. 자, 보면은 2019년 10월 말 기사입니다. 그래서 삼성페이 결제 앱 사용자 해갖고 나와 있는데 이거 만 단위 맞겠죠? 그죠? 1000만 명 넘죠? 보이시죠? 1000만 명. 작년 10월 기준으로도 1000만 명이 이미 넘어요. 사용자가. 꽤나 많이 쓴다는 얘기죠. 보통 이 결제라는 거를 성인들만 쓸 수 있잖아요. 물론 이제 정말 예외적으로 미성년자도 간간히 있겠지만 대부분 90% 이상이 성인이잖아요. 성인 중에서 이제 어떤 결제 앱을 골라서 쓸 텐데 그런 제약사항을 감안한다면 1000만 명이 넘는다는 거는 굉장히 국내에서 많이 쓴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죠.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한번 이것도 찾아볼까요, 여러분들? 얘기 나온 김에 혹시나 삼성페이 해외 송금액 이게 공개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역시나 안 나와 있겠죠? 느낌이 액수는 안 나와 있을 것 같아요. 안 나와 있죠. 없습니다. 삼성페이 통해서 해송금 되는 액수나 사용자 수는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변수긴 한데 사실 그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얼마나 사용하는지가. 네, 그거는 이제 통계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다만 이 국내에 많은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는 삼성페이에서 이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두 업체다 리플렛 멤버이라는 사실은 굉장히 좋은 소식이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소식이 있었고요. 자, 머니그램 어닝콜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릴 거예요. 제가 기름칠을 하지도 않을 거고요. 그렇다고 일부러 태워먹지도 않을 겁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릴 테니까 혹시나 듣다가 궁금하신 게 있으면은 우리 Q&A 때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닝콜이 공개됐어요. 공개됐는데 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어닝콜은 실적 공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머니그램은 작년 한 해 동안의 실적과 그리고 전분기 실적을 함께 공개했습니다. 지금 회계연도가 됐기 때문에 1년치 실적도 결과도 공개를 한 거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분기 때마다 결과를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전분기까지 포함해서 공개를 한 거죠. 그래서 포스트 쿼터라고 돼 있죠. 4분기 실적을 공개를 한 겁니다. 함께. 아무래도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이제 본격적인 얘기에 들어가기 전에 이거를 왜 보는지를 잘 되새겨야 돼요. 머니그램 왜 봅니까? 여러분들 혹시나 주식 갖고 있는 분들은 좀 예외적이겠지만 그냥 XRP를 홀딩하는 입장에서 이제 머니그램 실적을 볼 때 주안점은 뭐냐면은 ODL을 작년 9월부터 쓰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머니그램이 ODL로 인해서 ODL 사용으로 인해서 얼마나 본인들 실적이 향상됐는지, 그러니까 그게 수익이라는 그런 실적이 향상됐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효과적인, 그러니까 재무적인 관점에서 본인들 오퍼레이션 코스트, 그러니까 운영 비용이 감소돼서 결국에는 그거죠. 유지 비용이 감소하니까 그게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실적을 향상시켰는지, 그러니까 어찌 됐던 간에 ODL 사용으로 뭔가 실적이 향상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우리가 봄으로써 객관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실제로 이 ODL이라는 거를 금융기관이 썼을 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그리고 그 효과가 크다면 시장 파급력은 어떨지,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검증된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머니그램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은 좀 관점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지금 같은 본질적인 의미 때문에 우리가 보고 있는 건데요. 이런 본질적인 포인트를 찾기 위해 본다면은 아무래도 대차 대조표라고 하죠. 여러분들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게 바로 대차 대조표거든요. 예. 그럼 이게 지금 분기별로 항목별로 이렇게 뭐 실적이 어땠는지를 다 표현하고 있죠. 이게 수익 관련된 거거든요. 레버뉴라고 돼 있죠. 그래서 토탈이 얼마인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오퍼레이팅, 운영 비용 관련된 거죠. 여러 가지 비용 나간 것들, 오퍼레이팅 인컴 다 나와 있죠. 로스, 손실분 나와 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항목별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대차 대조표에서 어떤 항목이 됐던 간에 ODL 사용으로 인해서 뭔가 실적 향상이 된 게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주안점입니다. 그리고 약간 부가적인 의미로 이 실적 어닝콜 발표할 때 보통 엔진님 구독 감사합니다. 엔진님 구독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목표에 대해서도 보통 기업들이 공개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앞으로의 로드맵, 보인들 목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리프사 관련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어떤 정보들이 공개될 수 있기 때문에, 가령 예를 들면 새로운 구간에 ODL을 사용할 계획이다, 뭐 2분기까지 뭐 이런 종류의 얘기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포착하기 위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안점을 기억을 하시면서 오늘 얘기를 들으시면 되는데요. 일단은 보십시다. 일단은 말이죠. 실적부터 얘기를 하죠. 실적이 그리 늘지 않았습니다. 잠깐 우리 그것 좀 볼까요? 제가 그 PT 자료 부분을 하나를 오픈시켜갖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PT 링크가 어딨지? 여기 있네요. 요거 잠시만요. 지금 다른 화면에서 제가 로그인을 해갖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느리네. 됐다. 제가 잽싸게 입력을 하고 뭐야, 안 열리는데요? 에러 뜬다. 뭔데? 아니 왜 에러 뜨는데? 잠깐만요 여러분들, 에러가 막 뜨네요. 자, 다시 서밋. 이번엔 됐네요. 자, 이제 보여드릴게요. 지금 열심히 열고 있죠? 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PT, 실제로 어닝콜을 온라인으로 설명을 했어요. PPT를 통해서 이 CEO가 직접 설명을 했는데, 그 중에 일부 저희가 실적을 볼만한 부분을 좀 참고를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나와라 뿅. 왜 이렇게 더디니? 이거 되게 기다리게 만드는데요, 사람을. 시커매갖고. 자, 10초 안에 안 나오면 다른 거부터 얘기를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엄청 기다리게 하네. 자, 띄워주세요. 뭐죠? 이거부터 순서대로 얘기하는 게 매끄러운데 다음 걸로 넘어가게 만드네요, 지금 상황이. 나오겠죠, 여러분들? 괜히 막 어정쩡하게 막 그러는 거 아니겠죠? 한 30초 막 기다리다가 아예 안 나오나 보다, 딴 거부터 해야지 했는데 딴 거 좀 시작하니까 그때 나오고 막 그럴 거 아니죠? 굉장히 나왔다. 그쵸? 나왔습니다, 다행히. 자, 보시면요. Good morning and welcome to the Boarddown International. 굿모닝 하지 않아. 대놓고 처음부터 굿모닝이라고 하죠. 하지만 굿모닝 하지 않다. 왜냐면 가격이 내려갔기 때문에. 자, 봅시다. 자, 중간으로 넘겨서 볼게요. 자, 요 부분 보시면 돼요. 요 부분 보시면 되는데, 자, 보시면은 여기 이제 핵심 문구들로 설명을 해놨고, 지금 보시면 그래프로 표기를 해놨습니다. 보시면은 조정된 거예요. 여기 써있죠. 조정된, 이거는 EBI, TDA 뭐 이런 식으로 써있는데 그겁니다. 세금 같은 거 내기 전에, 세금이라던가 각종 비용 내기 전에 수익을 얘기하는 거예요. earning before 뭐 interest라던가 tax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뭐 세금이나 이런 거 내기 전에 본인들이 번 것, 그 금액을 표기를 한 겁니다. 밀리언 단위죠. 그러니까 4분기는 지금 아래도 써있지만 5,760만 달러를 벌었고, 여기에 보면 빨간색은 마진이에요. 마진을 의미합니다. 마진이 올라갔죠.
퍼센테이지가 높은 게 좋습니다. 어쨌든 이거를 이제 분기별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런 통계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죠. 보면은 4분기에 기대한 바를 달성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뭐 본인들이 4분기 때는 이 정도 수익을 내겠지 기대했는데 그 기대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자체 평가예요. 자체 평가라 뭐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서 우리가 볼 땐 그러지 않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어쨌든 머니그램이 본인들 목표는 달성했다고 자신 있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4분기 확실히 다른 분기에 비해는 올라갔어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른 분기에 비해서 올라가긴 했고 마진도 올랐어요. 전체 어닝도 올라갔지만 두 가지 다 상승했다는 거. 그리고 4분기 때 보시면은 그 해에 가장 높은 마진과 요거 보신 것처럼 4분기 이거 달성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더불어서 여기 이 부분 리플사로부터 뭐라 해야 될까 기여도가 높아지고 있다 리플에 이 얘기가 있는데 요게 너무 정성적이에요 이 부분이. 그리고 또 정성적으로 얘기된 부분 있죠. 계속해서 코스트 부분에 있어서 개선이 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정량적으로 표현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개선이 됐으면 얼마나 그게 개선이 됐는지 얘기해야 되는데 둘 다 정성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리플사로부터 그러니까 뭐 리플렛 사용이든 오디오 사용이든 이런 걸 통해서 뭔가 이게 영향을 주는 기여되는 그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코스트 비용 측면에서 개선이 되고 있다. 그걸 통한 이제 혜택 수익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뭐 이런 의미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정량적으로 표현이 안 됐어요. 정량적으로 표현돼야 명확한 부분이 있거든요. 가령 예를 들면은 이제 3분기 때는 이랬고 4분기 때는 이랬고 마진이 1.8%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요인 때문에 본인들의 마진이 뭐 1%가 상향 개선됐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우리한테 진짜 와닿았을 거예요. 확실히 ODA를 안 쓴 때보다 쓰니까 확실히 이렇게 수익이 늘어나는구나 쓰는 기업에. 그건 뭔가 더 명확하거든요. 명료하고. 근데 그런 수치적인 정량적인 게 일단은 없어요. 하지만 알렉스 머니그램 CEO가 이런 정성적인 부분 수치는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비용적인 측면에서 개선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더불어서 리프사의 그런 기여 부분 본인들이 이 실적 관련돼서 기여도가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좀 아쉬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객관적으로 검증 데이터를 보고 싶은 거거든요. ODS는 확실히 좋아지는구나. 그냥 말로 좋아진다가 아니라 우린 데이터를 확실하게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의 검증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우리가 주안점으로 두는 부분은 아직 그런 정량적으로 뭔가 명확한 데이터가 없었다는 거, 백업 데이터가 공개가 안 됐다는 거, 플러스 만약에 실제로 이 마진 향상이라던가 실제 어닝이 한 600만 달러 정도 늘었는데 ODL 때문에 이게 다 늘었다고 하더라도 약간 우리가 기대한 파워랑은 아직 거리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오로지 이 ODL 때문에 600만 달러가 늘은 건 아니겠죠. 변수가 되게 많아요. 지금 머니그램이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즉 DT라는 거를 지금 감행하고 있고, 뭐 예를 들면은 비자와 비자 다이렉트 연결해갖고 비자 네트워크와 연결해서 뭐 패스트 샌드라던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서비스도 출시를 하고 있고, 본인들 어플리케이션도 온라인 송금을 할 수 있도록 고객들이 편하게 디지털화 시키는 것들 여러 가지 강화시키고 확장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비중은 적을지 몰라도 어쨌든 영향을 줬을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제약 상황에서도 설령 ODL이 전부 이 어닝 늘리는 거 그리고 마진율을 늘리는 거를 전부 다 기여했을지라도 우리가 원한 것과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아직 막대한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거죠. 실제로 그럴지라도.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들에 대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또 뭔 얘기를 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을 또 얘기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뭐 새로운 통로 코드로를 열기에 노력할 거다. 리프사 협력 중이다.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지난 분기 어닝콜과 크게 차이나는 거는 없었던 어닝콜이 될 뻔했어요. 될 뻔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얘네가 새로운 걸 공개했습니다. 은연중에 새로운 걸 공개했어요. 지금부터 그 얘기를 할 건데, 자, 지금부터는 약간 최대한 객관성을 유지하세요. 예, 왜냐면은 잘못 생각하면은 실제 사실과 다르게 너무 막 비관적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 긍정적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으세요. 자, 객관적으로 있는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얘네가 은연중에 어떤 정보를 흘렸냐면은 지금 이 본인들의 수익을 내기하기 위해서 회계 관점에서 여러분들 대차 대조표는 차변과 대변이란 걸 나눠서 여러 가지 항목들을 기재합니다. 근데 우리가 수익을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하나요? 보통 가계부 작성할 때는 지출과 그냥 수입만 계산하거든요. 수입은 뭐가 있을까요? 뭐 월급이라던가 또는 뭐 주식으로 번 거, 뭐 이런 건 다 수입이고, 지출은 뭡니까? 단순하게 우리 입장에서 그냥 쓴 돈, 우리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들 다 지출로 계산하잖아요. 근데 기업은 그렇게 처리 안 해요, 여러분들. 이제 회계나 재무 쪽 해보신 분 알겠지만 대차 대조표 그리면은 차변 대변 하는데 우리 가계부 쓰는 것처럼 그렇게 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나가지 않아요. 이 크레딧 부분이랑 뎁트 부분이 다르게 돌아가요. 단순히 돈이 우리한테 뭐 월급, 뭐 기업 수익은 다 대변, 또는 뭐 차변은 막 이런 거,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자, 이거를 뭐 제가 회계학 설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굳이 이런 거를 깊게 들어가진 않을게요. 간단히 그렇다는 것만 말씀드리고, 기업 입장에서 이런 대차 대조표 처리할 때 차변과 대변 나눠서 하는데 이런 것들이 되게 우리가 아는 가계부처럼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거, 복잡한 이해관계를 갖는다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자세히 공부를 해보세요. 그럼 참 재밌습니다. 예. 근데 성향이 안 맞으신 분들은 이거 손을 댔다가 쌍욕이 나올 수도 있어요. 굉장히 까다로우니까. 자,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나름 객관적으로 개인이 파보시고요. 이걸 설명하는 자리는 아니니까요. 복잡하다는 거를 그냥 그 부분만 인지하면서 들어보세요. 자, 그래서 이 어카운트, 이거를 정리함에 있어갖고 지금 보시면 이런 내용이 공개됐어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란 게 뭐가 있냐면요. 자, 보시면 여기 써있죠. 얼마나 본인들 레베뉴가 됐는지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은 100만 단위니까 100만 1000만 원, 3억 2370만 달러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어떻게 돼 있죠? 2018년 4분기에 비해서 6%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같은 분기에 비해 줄었어요. 그러니까 2018년 4분기에 비해 2019년 4분기는 본인들의 수익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는 안 좋았던 거죠. 분기끼리만 비교했을 때.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 부분이 중요한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890만 달러는 레베뉴에서 어떻게 했다? 익스클루드 시켰다. 제외를 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8점이 아니죠. 890만 달러는 정체가 뭐냐면 리플사로부터의 베네핏, 혜택이에요. 어떤 혜택이냐? 여기 나와 있죠. 이건 사실 중요하진 않지만, 이 부분은 중요하지 않지만 굳이 얘기하면 SAC야, 컨설턴트의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베이스, 그러니까 디펜던트하게 그들의 기준에 따랐다는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레베뉴보다, 수익보다는 어떻게 하는 게 좋다? 컨트라 익스펜스, 이걸로 처리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돼서 그렇게 처리했다는 겁니다. 이것도 뭔지, 컨트라 익스펜스 뭐지? 이거 뭐지? 이거 보실 필요 없어요. 중요한 부분이 이게 아닙니다. 어쨌든 수익으로 잡지 않았다는 거고, 그 수익으로 잡지 않은 게 리프사로부터의 그런 혜택인데 그 규모가 890만 달러였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나와요. 뭐라고 나오는지 보세요. 자, 보시면은 여기 써 있습니다. 그 정체에 대해 써 있어요. 자, 이 부분을 팔 겁니다. 지금부터. 전 이 부분이 깜짝 놀랐어요. 자, 요거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떠한 가정을 하냐면 it assume이라고 얘기하죠. 이제부터 가정에 들어가는데, 요 정체, 요 890만 달러의 정체 뭐냐면 Ripple Market Development Fee. 뭐냐면 시장 개발 수수료, 직역하면 이건데, 여러분들 시장 개발 수수료가 뭘로 보여지시나요? 뭘로 보이시죠? 보통 제조업이든 뭐든 간에 어떤 비즈니스가 있다고 하면 그런 게 있죠. 특정 지역에 내가 무슨 사업을 하고 싶어.
예를 들면은 뭐 PC 사업을 하고 싶어요. 근데 내가 하려는 이 지역에 PC 자체 시장이 없는 거예요. 시장이 없어. 아, 사장이래. 왜 사장이 나와? 시장이 없어요. 마켓 자체가 없어요. 존재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플레이어들, 시장 플레이어들이 아예 수요 자체도 없고 이 사람들이 PC의 존재를 아는지 모르는지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죠. 존재하지만 어쨌든 시장 자체가 존재를 하지 않아요. 공급하는 사람도 없고 수요자도 없어요. 근데 나는 PC 사업을 하고 싶어. 물론 PC 사업을 하겠다는 건 기업이기 때문에 여기 비록 시장이 존재하지도 않지만 내가 이 시장을 밑바닥부터 먼지 바닥부터 만들어가면서 내가 어렵겠지만 이 시장을 만들어가면서 내가 PC를 파는 사업을 했을 때 돈을 벌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이 있으니까, 그런 목표가 있으니까 이 사업을 하는 거겠죠. 그죠? 이런 경우에 바로 시장 개발 수수료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런 상황에 하나의 추가적인 조건을 만들어 볼 수 있죠. 예를 들면 정부가 있어요. 이 시장 특정 지역에 정부가 있는데 우리나라 인프라는 너무 구닥다리야. 그래서 내가 판단할 때는, 정부 입장에서 판단할 때는 이건 아무리 봐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PC 자체를 안 쓰고 무슨 구시대 구석기인들처럼 지내니까 이거 자체가 IT가 발전을 안 한 것 같아. 그래서 PC 시장을 만들 필요가 있는데 정부가 직접 손대기 힘들어요. 내가 하기는 힘들어. 그랬을 때 또는 도움이 필요해요. 뭔가 내가 PC를 직접 생산할 수는 없으니까 제조업체한테, PC 안 만드는 제조업체, 뭐 예를 들면 뭐 디스플레이만 만드는 업체가 있어요. 그 기업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얘기하는 거죠. 야, 내가 우리나라에다가 PC 사업을 키우고 싶어. IT 발전을 위해서. 네가 좀 만들어 보지 않을래? 하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그거 만들 이유가 있나요? 그러면 거절하겠죠. 아니, 이거 지금 시장 자체가 없는데 이거 만들어서 뭐하냐, 이거 우리가 만들어서 도대체 남을 게 뭐야, 이랬을 때 당근을 내세울 수 있습니다. 야, 예를 들면은 이거 한 대 만들 때마다 우리가 대당 돈을 줄게. 우리가 붙여줄 테니까 시장 한번 키워보자. 이런 게 바로 마켓 디벨롭먼트 피입니다. 즉 뭐냐면은 리프사가 지금 아까 보신 890만 달러 있죠. 뭐냐면은 ODL 시장 자체가 없었잖아요. ODL이 작동하려면 여러분들 뭐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ODL이 작동하기 위해선 오더북이라는, 즉 유동성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유동성이 없으면은 이 ODL 자체를 쓰지 못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제가 설명한 거를 그대로 적용해서 지금 머니그램과 리프사 케이스를 적용해서 설명을 드리면 어떤 얘기냐면요, 이 ODL을 사실 쓰는 조그만 핀테크 업체도 있었잖아요. 사용량도 코딱지잖아요. 근데 머니그램은 오늘날 여러분들 보고 계시지만 머니그램 쓰자마자 갑자기 막 기하급수적으로 상승을 했어요. 물론 우리의 눈에 기대치에는 훨씬 못 미치지만 그 조그만 업체들을 쓰는 거에 비해서 비약적으로 상승했단 말이에요. 볼륨이, 사용량이. 그죠? 그러니까 리프사는 지금 뭐를 한 거냐면은 이 시장 자체가 되게 거의 바닥이나 먼지나 다름없는, 정말 초기화되어 있는 상태나 다름없는 이 바닥에서 머니그램이라는 세계적인 송금업체한테 전략적 파트너로서 이제 뭐 투자도 하면서 이제 지분도 소유했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계약 조건에 뭐가 들어갔냐면 이 ODL을 사용함으로써 그 안에 이 시장 조성의 역할을 해주는 머니그램 너희한테 어떤 기준으로 지급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뭐 건당 지급을 하는지 아니면은 특정 금액 이상이 될 때 지불하는지, 또는 머니그램이 ODL을 쓸 때 손실이 발생했을 때마다 그거를 보전해주는 형태로 피를 제공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궁극적인 목적은 이 ODL 시장이 규모가 형성되지 않는 이 시장에 머니그램이 쓰는 조건으로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 시장 개발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공개가 됐습니다. 지금 이 머니그램의 리포트에 나와있죠. 그래서 지난 4분기에 얼마나 제공을 했냐면 890만 달러를 제공했어요. 머니그램한테. 이 시장 개발 수수료로. 그리고 3분기 때도 나와있어요. 3분기는 여기 나와있는데, 여기 나와있죠. 서드 쿼터는 얼마? 240만 달러. 그럼 합치면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1130만 달러죠. 밀리언 단위고요.
그러면 우리나라 돈은 얼마인가요, 여러분들? 1000만이니까 1000만 달러 좀 넘으니까 한 120억 정도? 120억에서 30억 정도가 3분기, 4분기 합쳐서 지급이 된 거예요. 맞나? 계산 맞겠나요? 맞죠? 10, 100. 맞아요. 우리나라 돈으로 120억에서 130억이 지급이 됐습니다. 시장개발 수수료로, 리프사로부터. 그래서 지금 얘네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거는 수익으로 안 잡고 그냥 이 비용적인 측면에서 이거를 보전한 형태로서 본인들이 대차 대조표에 반영을 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봅시다. 우리 입장에서 뭐가 궁금해지냐면, 이러면 궁금해지는 게 뭐냐면은, 아니 지금 이거 모니그램이 리프사한테 돈 받아가면 쓰는데 약간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 관점에서 한번 예를 들어 얘기하자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아니 우리가 XRP 사줘서 번 돈 갖다가 지금 머니그램한테 쏟아붓고 있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근데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말씀드리는 팩트만 일단 듣고, 뭐 이거에 대한 판단에 관해서 뭐 여러 가지 의견이나 궁금한 거는 우리 Q&A 때 얘기를 하도록 해요. 일단은 제가 팩트만 계속 일단 가감 없이 뭔가 더 뻥튀기 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절하시키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팩트 더 말씀드리고 나서 우리 Q&A 때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이렇게 처리됐고, 그러면서 이제 과연 우리 관점에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서스테인 가능하냐인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다. 지속 가능한 거냐 그거죠. 뭐냐면은, 자 좋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를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이나 또는 이건 부정적이지 않은 것 같다,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목표는 똑같단 말이에요. 돈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머니그램한테 이 마켓 디벨롭먼트 피를 주더라도, 만약에 이걸 통해서 머니그램이 OD의 시장을 만들어내서 성공할 수 있다, 그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XRP 가치 상승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 과정이 어쨌든 과정이야 평가가 갈리더라도 그 궁극적인 목적, 우리가 원하는 걸 달성할 수 있다면은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포인트에서 좀 생각을 깊게 해봐야 되는 게, 이게 지속 가능한지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리플사가 두 가지 정도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켓 디벨롭먼트 피를 주는 거에 있어서 리플사의 재무적인 관점에서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첫 번째는 그거고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그겁니다. 리프사가 이거를 돈을 언제까지 줄지 모르겠어요. 얘네끼리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정황상 참고할 수 있는 거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리프사와 머니그램이 스트래지, 그러니까 즉 전략적 파트너십을 공개하면서 했던 얘기들 정확히 기억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주식 관련해서 지분을 얼마 정도 보유하고 그 대가로 돈을 얼마를 줄지, 한 주당 얼마로 사들일지 이런 얘기도 했지만은 기간도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 기간도 얘기했습니다. 그 계약 기간을 이니셜 텀이라고 정의하면서 초기 텀이죠. 초기 계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몇 년으로 잡았냐면 2년으로 설정을 했어요. 이거 아마 그 당시 기간에 대해서는 포커싱을 가지신 분들이 없어서 아마 기억을 못 하실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2년입니다. 2년으로 했어요. 2년. 이 OD에 관련된 계약을 2년으로 했어요. 이니셜 텀으로. 일단 어찌됐든 간에 추가 계약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니셜 텀은 당시 2년으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작년 9월쯤부터 약 2년 뒤니까 내년 9월쯤까지가 되겠습니다. 이니셜 텀이. 추가 계약할지 안 할지는 그때 가서 리프사 머니그램이 알 거고, 어쨌든 지금 진행한 건 내년 9월까지예요. 2년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 합리적으로 이 가능성이 높은데, 이 기간 동안에 아마 계속 마켓 디벨롭먼트 피가 제공이 될 겁니다. 머니그램한테. 시장을 창출하는 역할을 해주는 대가로서 제공이 될 거예요. 그러면 아까 다시 얘기해 볼까요? 지속 가능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이 지속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 생각해야 된다는데, 제가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를 리프사가 과연 마켓 디벨롭먼트 피를 이런 식으로 작년 3, 4분기 때 130억 정도를 제공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올해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 2분기, 3분기까지 머니그램한테 지급을 할 텐데 이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리플사의 재무적인 관점에서 건전성이 유지가 될 수 있는지 그게 되게 중요한 거겠죠. 만약에 이거 지급을 계속 하다가 리플사 재무 상태가 악화되고 회사 자체가 휘청인다, 운영 자체가 잘 안 된다, 그러면 크나큰 문제가 생기겠죠. 자, 이 점이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 뭐가 될까요, 여러분들? 이걸 통해서 과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머니그램이 이걸 통해서 뭔가 우리가 원하는 긍정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인 결과를 낼 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할 겁니다. 그죠? 그 두 가지를 우리는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서 이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이 바로 마켓 디벨롭먼트 피라는 존재가 처음으로 이렇게 은연중에 보고서에 나옴으로써 바로 기사가 떴어요. 어떤 기사가 떴을까요, 여러분들? 당연히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기사 중에 이런 기사가 뜬 겁니다. 얘네가 돈을 꼬라박고 있네, 리플사가. 은연중에 그런 식으로 표현한 기사가 있어요. 코인데스크에서 바로 이렇게 기사를 냈죠. 돈을 아까 제가 1140만 정도 된다고 했죠, 3, 4분기 때. 돈을 이런 식으로 꼬라박고 있네, 리플사가 머니그램한테.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났어요. 그래서 리플사의 애쉬가 반박을 바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까지 설명드리고 머니그램 관련된 어닝콜은 중요한 부분과 핵심적인 부분들 풀어서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제 뭐 여러분들의 의견 그리고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는 Q&A 때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리플사를 대변한다고 봐야겠죠. 애쉬가 바로 거기에 대해 반박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좀 짜증을 냈어요. 히스테리다 진짜. 뭐 그런 거 있죠. 저 인간 히스테리 부리네. 그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코인데스크 이 새끼들 봐라, 완전 히스테리네 하면서 이제 시작합니다. 첫 번째 반박을 해요. 리플사 머니그램은 전략적 파트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도 적죠. We are building 하면서 new infrastructure together라고 해야죠. 그러니까 시장 자체를 새롭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바로 나옵니다. This market, 이 시장은 개발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시장 개발이 필요하다는 거죠. 엄청난 a ton of work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effort and resource. 그러니까 이 시장을 개발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거는 엄청난 작업, 그리고 노력, 그리고 리소스, 돈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돈이 필요하다. 이 얘기는 뭡니까? 이런 거 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돈을 써야 된다. 비용이 든다.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마켓 디벨롭먼트 피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의 이 주장만 펼치는 게 아니라 이제 근거를 갖고 옵니다. 어떤 근거를 대냐면은 이렇게 근거를 대요. 자, 두 번째 세컨 하면서 얘기합니다. 자, 구글 서치는 그냥 누구나 원하면 할 수 있으니까 그걸 해라 하면서 어떤 거를 서치해보라고 하냐면은 페이먼트 네트워크 인센티브에 관련돼서 검색 좀 해봐 이것들아, 약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펀팩트, 재미난 사실은 뭐냐면 비자와 페이팔은 어떻게 한다고요? 인센티브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이 네트워크 적용, 본인들 고객들 늘리는 거, 본인들 네트워크를 적용하는 거 관련돼서 어떤 인센티브가 있냐? 둘 다 있고, 그리고 그 중에 비자 같은 경우는 어떻다고요? 무려 41억 달러나 쓰고 있답니다. 인센티브 프로그램에. 그러니까 이거는 뭘 의미하죠? 우리뿐만이 아니라 시장 개발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인센티브 프로그램 비자와 페이팔도 해. 근데 하물며 비자 같은 경우는 41억 달러나 쏟아붓고 있는데 그거 우리나라 돈으로 4조 넘거든요. 우리가 제공하는 저액수는 별것도 아니라는 거죠. 적은 액수로 하고 있다라는 걸 지금 간접적으로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은, 자, 머니그램 이제 어닝콜 때 얘기했던 거예요. 지금 보면은 새로운 통로, 콜도를 열기에 확장하기 작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리플렛 어떤 것도 통합한다고요? 어카운트. 이거 뭔가요? 은행 계좌 트랜스퍼죠. 이런 것도 2020년에 통합들을 할 거다. 자, 은행 계좌 통합하면 좋은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기업 대금까지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은행 계좌를 베이스로 삼기 때문에 고액 처리가 가능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얘기합니다. 이런 것까지도 2020년에 하려고 한다.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리플사의 입장을 얘기를 합니다.
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보는 곳은 야 돈을 꼬라박고 있네, 이것들 봐라, 몰래 꼬라박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더니만, 그러니까 이제 애쉬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런 시장, 새로운 인프라스트럭처 그리고 시장을 개발하려면 엄청나게 돈이 많이 필요하다. 예. 그래서 내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비자와 페이팔 경우를 예를 들어볼게. 둘 다 우리처럼 인센티브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고, 심지어 비자 같은 경우는 41억 달러나 쏟아붓고 있어. 야, 우리가 쓴 그냥 1100만 달러는 껌값이야, 얘네에 비하면. 우리는 오히려 적게 쓰고 있는데, 심지어 머니그램은 우리와 함께 열심히 하고 있고, 2020년에 기존에 했던 거 ODL 말고도 어카운트, 예. 약간 은행 트랜스퍼죠. 예. 그것까지도 지금 작업을 할 거예요. 2020년에 새로운 통로도 열 거고.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머니그램 관련된 건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은 여러분들께 객관적인 사실을 다 정리 드린 것 같아요.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은 어떤 얘기를 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리플사의 대변 애쉬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반박을 했는지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나 여러분들 의견이 많으실 걸로 예상이 되는데,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내용이에요, 지금 내용은. 하지만 그 얘기는 Q&A 때 얘기를 하고요. 나머지 소식을 다 말씀을 드리고 나서 Q&A 진행하도록 할게요. 오늘 이 중요 소식들을 깊이 있게 다뤘기 때문에 나머지는 그냥 빠르게 핵심만 볼게요. 자, 이거 지금 킹 솔로몬이라는 이 뱅가드 선동했던 친구인데, 이 친구 정신 못 차리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보시면 페이 UK라는 데가 지금 보시면은 영국에 있는 금융업체 같은데 핀테크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뱅크 오브 잉글랜드 보이시죠? 그러니까 영국 중앙은행이 RTGS 이런 것들을 이 베이직 리퀴디티 매니지먼트를 할 거다, 뭐 이런 얘기들 하니까 야, 이 업체 허접이 아니네, 대단한 업체네. 그러면서 지금 어떤 얘기를 하냐면, 뒤에 보세요. 이 논리가 참 진짜 여러분들 이런 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바보 돼요 진짜. 보시면은 이 ISO 20022라는 국제 표준 들어가 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인터오퍼러블이라는 게 있죠. ILP에서 많이 강조하는 거죠. 인터오퍼빌리티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ISO 20022 그리고 인터오퍼빌리티, 이게 언급이 됐기 때문에 결론이 뭐냐? 뱅크 오브 잉글랜드의 베이직 리퀴디티 운영하는 이 페이 UK라는 곳은 결국에 리플사 솔루션이다, 만세. 이런 식의 주장이에요. 약간 정신 나간 거죠. 왜냐면 ISO 20022는 금융 메시지 표준입니다. 그냥 표준이에요, 표준. 그러니까 스위프트를 많은 금융기관들이 협회를 만들어서 그걸 통해서 썼지만 표준이 없었단 말이에요. 사실 스위프트를 만든 이유가 표준이 없기 때문에 만든 거거든요. 근데 스위프트를 쓰다 보니까 문제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뭐를 했냐면 ISO 20022, 그러니까 20022는 사실 의미도 없어요. 금융 메시지 표준이 필요해서 만들었는데, 이 ISO라는 건 국제 표준인데 이 넘버일 뿐이에요, 그냥. 그래서 금융 메시지 표준은 넘버링이 돼갖고 등록돼서 20022가 된 겁니다. 이 표준은 특정 회사의 그 특허나 이런 거 절대 아니에요. 그냥 표준이기 때문에 가져다 쓰면 됩니다. 표준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근데 이걸 쓴다고 해서 리플사 솔루션과 관련된 거다? 정말 무지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인터오퍼빌리티는 여러분들 알겠지만 상호환성이라는 단어인데, 이거 들어가면 다 리플사는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ISO 20022 같은 경우는 진짜 많은 분들이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일부러 이거를 트윗을 하면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ISO 20022는 뭐다? 그냥 국제 표준이다. 심지어 스위프트 GPI도 저거를 지원해요. 물론 리플사 솔루션도 몇 년 전부터 지원을 합니다. 둘 다 지원을 해요. 왜 지원을 하겠습니까? 국제 표준이니까. 알기 쉽죠? 자, 그리고 스프링이 드디어 크립토 컴페어라고 하는 코인마켓캡과 비슷한 형태의 회사, 뭐 여러 가지 거래소의 뭐 볼륨이라든가 이런 뻥튀기 볼륨을 보이는 나름의 노하우와 방법으로 재조정한 최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표출하기 위해서, 나타나기 위해서 그런 작업들을 하는 회사인데, 여기야 스프링이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리플사가 하려는 거에 뭔가 도움이 되니까 이 파트너십을 맺은 거겠죠? 그게 공개됐고요. 아직 저는 감이 안 와요. 크립토 컴페어가 왜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그리고 이 머니그램 아까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여전히 리프사 다이렉트 세일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1,800만 개가 판매가 됐고요. 이거는 히스토리 추적을 하면은 비트 스탬프로 갑니다 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도 그걸로 보여요. 마켓메이커 역할을 하기 위한 물량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루노라는 업체에서 XRP를 상장했다고 합니다. 그냥 이거는 간단히 이런 거 넘어갈게요. 핵심만 딱딱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JP모르건 관점에서 보고서 하나 같은 거를 발행한 것 같아요. 리서치 보고서죠. 연구 결과 뭐 관련된 거. 그래서 블록체인과 디지털 커런시 앤 크립토 커런시, 이게 메인스트림으로 올 것이냐 이 얘기가 되어 있는데, 보시면은 이 글에 대해서 얘기를 이제 웰리라는 사람, 현재는 리프사 직원 아닙니다. 전이에요. 전 리프사 직원이에요. 그리고 비즈니스 디벨롭먼트 부분을 담당했던 주요직의 업무를 수행했던 양반이거든요. 이 사람이 JP모르건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반박을 했어요.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FX에 대한 얘기가 없다는 겁니다. 뭐냐면 세틀먼트에 대한 얘기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No discussion on FX, Foreign Exchange Settlement. 그러니까 페이먼트 말고 세틀먼트에 대한 왜 얘기 없냐. 실제 돈이 움직이는 거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다는 거죠. 바보들 막 이러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 발전이 없어.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세틀먼트가 문제되는 거죠. 페이먼트 뿐만이 아니라. 왜 그 얘기는 아무것도 안 하니? 핵심은 요겁니다. 그리고 본인들 JP모르건이 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 처리하면서 마지닝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얘기가 없다는 거죠. 근데 반면에 리프사 마지닝은 뭐죠? 마켓메이커. 그죠? 마켓메이커가 만들어준 유동성에 의해서 기존 금융보다 더 저렴하게 스프레드 비용이 덜 들게 해서 리얼타임으로 가능하다는 거. 이 구조가 명확한데 지금 JP모건 얘기하는 거는 뭐 이런 거 언급도 없고 너희 도대체 하고 싶은 얘기가 뭐야? 응아소리야 방구소리야 뭐야? 이렇게 지금 여기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주장했다는 거. 이 정도 내용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뭐야? 제 프로필. 다시. 몇 개 안 남은 것 같은데? 그 산탄데르 산탄데르가 멕시코에 있는 이 엘라본이라고 읽어야 되나요? 이거 뭐라고 읽어야 될지 모르겠네. 약간 멕시코식 이름일 텐데 여기를 인수했습니다. 인수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디에다 쓸 거냐, 이 회사도 저도 처음 보는 거라 정확히 뭘 하려는 회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상인들 머체트 서비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까 그림 여기 나오는데요. 자 보세요. 그림이 나오죠, 동영상에. 이 상인들이 결제하는 데 관련된 것 같아요. 여기도 나오는데 머체트 페이먼트 비즈니스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결제 단말에 관련된 회사일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적어도 상인들 고객 간에 결제하는 데 있어서 뭔가를 하는 회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회사를 인수했다는 거. 그러니까 이 산탄데르가 원페이 FX 그리고 파고 FX 그리고 멕시코는 지금 주요한 시장이기도 하죠. 리플레 구성상 ODL이 사용 가능하고. 그러니까 이런 복합적인 지금 상황 속에서 이런 산탄데르의 행보가 굉장히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게 있죠. 아직은 이것과 ODL을 쓰게 한 건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상황, 구성되어 있는 환경은 그렇죠. 그래서 기대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은 이건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결과물을 내놓을지, 그리고 과연 리플렛과 ODL과 관련이 있어서 지금 이런 행보들을 보이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식이 있었다는 거, 우리가 기대감을 가질 만한, 그리고 뭔가 관련이 있을지도 모르는 이런 산탄데르 멕시코의 인수 소식, 이런 게 있었고요. 그리고 비트팬다에서 페어링 했다고 합니다. XRP. 이건 이 정도로 할게요. 자, 그리고 HSBC가 리프사 자료를 통해서 리프사 고객인 게 확인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 문제는 뭐냐면요. 이 자료 지금 보시면은 이 HSBC가 있거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있고, 라보뱅크라고 네덜란드 은행이고, IBC라고 캐나다 은행인데, 이런 건 다 알고 있죠. 비트 스탬프도 보이죠. 자, 문제는 뭐냐면은 이 자료가 진짜 옛날 자료예요. 2014년 자료예요. 어쨌든 팩트는 뭐냐면 이 리프사의 PPT에
2014년 당시 발표할 때 HSBC가 본인들 고객으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저 때는 아마 분명히 확실하게도 HSBC가 고객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이 2020년이란 말이에요. 저 자료는 2014년이고 이 사이 무려 6년이란 기간 동안에 변화가 없이 여전히 HSBC가 리포사 고객이라면은 오늘날까지도 고객일 수도 있지만 이 자료 이후에 HSBC가 리포사와 관련된 소식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HSBC가 리포사 고객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은. 하지만 당시에는 확실히도 고객이었다는 거 이 자료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죠. 근데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HSBC가 리포사 고객이면 당연히 좋고 다만 이게 오늘날 고객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추정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오늘날에도 고객이면 언젠간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무리하게 이거를 막 추리를 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추리를 할 수 있는 단서도 없어요 지금. 그래서 무리하게 추리를 하다 보면 결국에 소설을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굳이 그럴 필요 없이 기다리면 HSBC가 만약 리포사 여전히 고객이라면 공개될 테니까 그냥 차분히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이 정도의 내용이 있었다는 거 당시 자료로 그 정도 참고하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해서 오늘 소식들은 다 설명을 드린 것 같네요. 그래서 오늘 머니그램 관련된 어닝콜 관련된 뎁스 있게 그 소식들 객관적으로 좀 다뤘고 그리고 한국의 리플렛 멤버들 공개된 거 그리고 그것이 삼성페이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들 그리고 그 밖의 소식들 함께 여러분들이랑 나눴습니다. 자 잠깐만 쉬었다가요 2부 순서 때 Q&A 때 여러분들 함께 얘기 나누면서 특히나 이제 머니그램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쉬었다 갈게요. 뿅.